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독재자, 600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학살의 주범, 그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가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화가가 꿈이었던 찌질한 청년, 오스트리아 출신 방구석 루저는 독일의 총통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히틀러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광기이자 한 사회가 악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의 한 어린 소년 아돌프 히틀러의 이야기입니다. 1889년 오스트리아 브라우나우, 세관 공무원의 집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어릴 적 그의 어머니는 순종적이었지만 아버지는 늘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복종하라, 이 말은 수없이 들었고 그 말은 훗날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가가 꿈이었던 히틀러. 하지만 빈 미술 아카데미 입시에서 2번이나 떨어집니다. 당시 학교 시험에 제출했던 그림은 건물 중심의 사실적인 풍경화였는데 그 당시 미술계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유행이었죠. 교수는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화가보다 건축가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하지만 히틀러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자신이 틀렸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학교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빈 거리로 나와 싸구려 엽서를 그려 팔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 그는 가난했고 외로웠고 점점 세상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 특히 부유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한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20살이 될 무렵 그는 새로운 꿈을 찾아 독일 미넨으로 떠납니다. 근대 건축물이 즐비한 도시. 건축물을 좋아했던 히틀러는 그곳에서라면 자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엽서를 팔며 근근히 버텼고 그 사이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히틀러는 주저하지 않고 독일군에 지원하게 되죠. 히틀러에게 전쟁은 두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던 그에게 군복은 처음으로 소속감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군 통신병으로 참전했고 포화 속에서도 명령을 전달하며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 공로로 그는 일반 병사로는 최초로 1급 철 십자훈장을 받았죠. 하지만 1918년 영국군의 머스터드 가스 공격으로 프랑스 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독일의 패전 소식을 들은 그는 절망에 빠지고 말죠. 독일은 진 게 아니다. 누군가가 나라를 배신한 것이다. 그날 이후 그의 분노는 이념이 되었고 그 이념은 곧 증오의 정치로 바뀌게 됩니다. 패전 후 독일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독일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돈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죠. 모두가 무너졌지만 히틀러는 그 혼란 속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찾아봅니다. 그는 여전히 군대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상부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정치 집회를 감시하라. 그렇게 찾아간 곳이 바로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한 참석자의 발언에 분노한 히틀러가 즉흥적으로 일어나 반박 연설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목소리는 거칠고 감정적이었지만 그날 그 자리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연설 한 번으로 그는 감시자에서 연설가로 바뀝니다. 당의 창립자 드렉슬러는 즉시 히틀러를 당원으로 영입합니다. 그때부터 히틀러는 자신의 무기가 총이 아니라 말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히틀러의 연설은 단순했습니다. 분노를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가난한 건 유대인 때문이다. 패전은 정치가들의 배신 때문이다. 그는 단순한 구호로 사람들의 분노를 엮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해답보다 감정을 얻었죠. 누군가는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또 누군가는 그에게서 희망을 받다고 했습니다. 히틀러는 훗날 이렇게 말했죠. 그날 나는 운명을 느꼈다. 이제 그는 거리의 연설가가 아니라 군중을 움직이는 선동가로 거듭납니다. 그러던 1923년 히틀러는 조급해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그의 연설에 열광했지만 정권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았고 결국 그는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그해 11월 미넨의 한 맥주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부를 접수한다. 히틀러의 외침으로 시작된 쿠데타는 단 하루 만에 진압됩니다. 그는 쿠데타로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지만 감옥은 오히려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애국자로 포장했고 히틀러 지지자들은 감옥 밖에서 환호했습니다. 히틀러는 감옥 안에서도 손님을 맞이하며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제는 총이 아니라 말과 법으로 싸워야 한다. 그는 그렇게 새로운 무기를 얻게 됩니다. 9개월 만에 가석방된 히틀러는 나치당을 재정비하고 정치 무대로 복귀합니다. 그러던 중 1930년 대공황이 독일을 덮칩니다. 공장은 문을 닫고 실업자는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때 히틀러는 외쳤죠.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 단순한 구호는 절망한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어 평소에 대인관계도 힘들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선동가로 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히틀러의 타고난 선동 기술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조용히 시작해 폭발로 끝내는 연설입니다. 히틀러의 연설은 늘 조용히 시작했죠. 낮은 목소리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은 뒤 Am 30. Januar dieses Jahres wurde die neue Regierung der Nationalkonzentration gewählt. 점점 속도를 높이고 목소리를 키워갔죠. Ich und damit die nationalsozialistische Bewegung traten in sie ein. 마지막엔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그의 말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폭발이었죠. Zu eigenen Fleiß, eigenen Entschlossenheit, eigenen Trotz, eigene Beharrlichkeit, dann werden wir wieder emporsteigen, genau wie die Väter einst auch Deutschland nicht geschenkt erhielten, sondern selbst sich schaffen mussten. 두 번째, 계산된 몸짓과 시선. 그는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손 동작과 표정을 연습했고 카메라로 자신의 몸짓을 찍어보며 반응을 분석했죠. 주먹, 손짓, 시선 하나까지 모두 연출된 장면이었습니다. 이 연극 같은 제스처가 군중을 몰입시켰죠. 세 번째, 분노를 감염시키는 언어. 히틀러의 언어는 단순하지만 강했습니다. 반복되는 구호, 명확한 적, 그리고 분노. Und die arbeitslose Armee beginnt nun zu wachsen. 1, 2, 3 Millionen, 4 Millionen, 5 Millionen, 6 Millionen, 7 Millionen. Heute mögen es 7 bis 8 Millionen tatsächlich sein.
그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대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 그 분노를 하나의 믿음으로 가 광신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 이후 1932년 나치는 제1당으로 급부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경멸했습니다. 그럼 미치광이에게 권력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 혼란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힌덴부르크는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히틀러를 잠시 총리로 앉혀주고 우리가 그를 조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베를린이 국회의사당에 불이 났습니다. 히틀러는 즉시 외쳤죠.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켰다. 그는 이 사건을 하늘이 준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음날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히틀러의 요구로 긴급령에 서명합니다.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통신의 자유가 모두 중단됐고 정치적 반대 세력은 체포됐습니다. 거리엔 공포가 퍼졌고 히틀러만이 질서를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히틀러는 수검법을 통과시킵니다. 수검법이란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을 마음대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사실상 독재에 합법화였습니다. 이제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정치에서 밀려났고 1934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힌덴부르크가 죽기 하루 전 자신의 집을 방문한 히틀러를 보고 정신이 비몽사몽간에 빌헬름 2세가 온 줄 알고 황제 폐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힌덴부르크의 최후의 유언은 황제 폐하 나의 조국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히틀러는 대통령직을 빠르게 흡수하며 스스로 선언합니다. 총리와 대통령을 합친 권한, 나는 이제 총통이다. 감옥의 죄수였던 그는 국가의 신이 되었습니다. 1934년 히틀러는 총통이 되었고 이제 독일은 그의 손끝 하나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을 제3국이라 선언하며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약속했죠. 하지만 그 약속은 곧 광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먼저 내부의 적을 제거했습니다. 정적들은 수청되었고 군부는 충성을 맹세했죠. 그는 유대인을 국가의 기생충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사회에서 하나둘씩 지워갔습니다. 1935년 뉘른베르크 법이 지정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시민권은 완전히 박탈되었죠. 결혼, 직업, 교육에서 세상의 모든 것과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는 수정의 밤이라 불리는 학살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상점은 불타고 회당은 파괴됐으며 수천 명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의 또 다른 광기는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1939년 히틀러는 옆 나라인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된 거죠. 그는 순식간에 유럽을 점령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히틀러의 명령은 더 잔혹해졌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최종 해결책을 내렸습니다. 가스실, 강제노동, 집단학살, 그곳에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를 정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의 가장 가혹한 범죄였습니다. 1945년 독일이 패망하고 독일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베를린은 불타고 군대는 무너졌으며 연합군이 수도를 포위하자 히틀러는 지하 벙커로 숨어듭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실을 부정했죠.
독일은 나 없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자신의 애완견을 먼저 죽이고 함께 있던 그의 여인 에바 브라운도 죽였으며 마지막 권총 한 발로 스스로 생을 끝냈습니다. 그의 시신은 서둘러 불태워졌고 불과 12년 만에 제3국이란 나치 독일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여전히 잊지 않고 있죠. 그가 남긴 것은 한 남자의 광기가 아니라 한 사회가 한 사람의 독재로 어떻게 악을 정당화했는가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든 것은 한 사람의 광기뿐 아니라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 눈을 감고 있던 지식인, 침묵했던 다수의 시민들의 이유도 있었죠. 악은 괴물의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옳은 일처럼, 언제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 곁에 서서히 스며듭니다. 역사는 묻습니다. 당신은 그때의 독일인들과 다를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산대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